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터지네요. 안국진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한 나라 앨리스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한 나라 앨리스에서 수산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앞에 앉은 관객 이병헌입니다. 예, 관객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의미로 감독님과 배우 이정현 배우님께 질문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진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구상하신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관객분들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이제 영화 자체는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국립영화학교에서 장편 제작 연구과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제 거기에 선발이 돼서 만든 영화고, 이제 처음 시나리오의 기초 단계였을 때는요, 그 SBS의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거기에서 이게 웃긴 거예요? 네, 거기에서 기술이 되게 뛰어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되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인터뷰 말미에는 항상 몇 년만 더 하면 더 해서 일을 쉬고 싶다, 얼마만 더 모으면 된다,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좀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제 제목을 따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도 아마 관객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목은 이제 사실 처음부터 그 동화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었고요. 제목을 이제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제목을 안 붙인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썼었고, 시나리오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붙여야 됐는데, 이제 마땅히 사실 없었어요. 조금 제목 짓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좀 이 주인공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어떤 세계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것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나온다는 지점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참고하셨던 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아마 막 토끼가 누구지 막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면 또 다 찾아지긴 해서 신기한데, 저는 여왕은 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서영화 배우께서 연기하신 심리 상담사가 여왕 같은데, 토끼는 좀 잘 모르겠어요. 관객분들께서 한번 토끼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배우님께도 궁금한데요. 이 영화에 출연하시게 된 좀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님께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본 각본 중에 최고의 각본이다,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요. 1시간 만에 한 130씬 정도 됐었는데요. 1시간 만에 다 읽고 바로 한다고 했죠. 박찬욱 감독님이 평소에 칭찬을 잘 안 하신다라는 이정현 배우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칭찬 안 하시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신 건지. 일단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칭찬은 잘 해주시는데요. 뭔가 영화적으로 뭔 작품이나 무슨 책이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 막 히치콕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잘 칭찬을 안 하세요. 근데 근래에 본 최고의 각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자도 오시고 하셔서 봤는데, 저는 약간
박찬욱 감독님 색깔도 느꼈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보고서.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킬빌이나 장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잔인한 게 약간 비슷해서 이거 정말 내 스타일인데 이러면서 바로 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었어요. 그 제가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스쿠터를 원래 자전거도 못 타시는 건가요? 네, 저 두발 자전거도 못 타요. 예, 근데 네. 예, 영화에서는 너무 스쿠터를 잘 타시는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촬영 3일 전에 이슬 감독님께 이제 막 멋있는 무술이나 막 칼싸움 이런 거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두발 자전거 배우러 가가지고요. 바로 이제 배우자마자 스쿠터를 주셨는데 당연히 실패를 했고 촬영장에서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탔어요. 컷하면 쓰러지고 컷하면 쓰러지고 그래서 약간 빨리 돌리셨어요. 예,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면서 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슨 드래프트 하면서 쓰고 막 이러는 거는 스턴트맨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간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세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세탁기 안에 들어가신 거였나요? 네, 그게 이제 영화 제작비 때문에 세트를 못 만들고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는데요.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게 물이 나오니까 진짜 기계를 안 껐었거든요. 돌아가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보험 들었냐고 확인도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촬영했었어요. 네,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좋은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병헌 감독님께서는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또 지지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면들이 감독님께 또 이렇게 영화가 좋게 다가왔는지 관객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갔다가 그냥 영화 너무 잘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SNS에 글 올렸다가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때 되게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영화를 봤는데 이재현 나온다고 그냥 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기다리던 영화였고 또 나카시마 테치야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하고 거의 혐오스러운 일생. 그런 종류의 영화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차피 나는 못 만들고 그런 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본 영화가 저의 그런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너무 재밌게 봐서 SNS에다 글을 좀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정현 배우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여자 캐릭터가 원톱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화가 없을 뿐더러 많이. 근데 그런 역할을 굉장히 너무 충실하게 해내신 것 같고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 얘기를 하면은 쓰나미 캐릭터를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요. 좋네요. 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 질문 여기서 줄이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빨리 손을 드시는 것이 또 질문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실까요? 네, 앞에 관객분들 질문 주시죠. 네, 영화 되게 잘 봤고 재밌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배우가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영화 보기 힘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정말 잘 이끌어주신 것 같고요. 그냥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는 영화에서는 글씨체 같은 거를 본인이 원래 글씨체인 것인지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수남이라는 캐릭터가 그 약간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살아온 인물이었는지 좀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좀 그런 인물 캐릭터 연구할 때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았을 때요. 뭔가 이 30대 여인이 그 남편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막 응징을 하면서 살인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관객분들한테 많이 거부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더 어떻게 해야 이해를 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일반인보다 너무나 순수하고 더 맑아야겠다 여자가.
그래서 너무 말다 못해 유아틱하게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연기도 약간 유아틱할 정도로 맑고 순수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체도 보시면 손편지 쓸 때도 그렇고 약간 글씨를 제 5살 조카가 한창 한글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쓰는 거 보고서 뭔가 그래도 수남은 상고 졸업생이니까 뭔가 그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 글자도 막 연구해 가서 감독님한테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막 말씀드리고 그랬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예, 수남이라는 인물의 뭐 가족 같은 것이 네. 좀 설명이 덜 되었는데 어떻게 좀 캐릭터를 구상하셨는지. 그냥 그 고아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남편 규정도 고아고 그래서 뭔가 더 둘한테 의지를 하면서 그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잡았었어요. 아버지 감독님께서도 처음에 시나리오 구상하실 때 수남이라는 인물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으셨는지. 그냥 처음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규정은 고아일 거고, 그러니까 깊이는 생각 안 했었고요. 고아일 거고, 수남은 고아인데 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일찍 죽었겠다. 그래서 그런 뭐 타인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성격이 있었겠다. 이 정도만 있었고, 예. 근데 시나리오상에 표현하거나 배우분한테 딱히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에 예, 분석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정현 배우님과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부분도 있나요? 극중에서 촬영하는 동안. 네, 사실 이게 영화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뭉쳐 보이는 건데 시나리오 상에서는 10대에서 50대까지 약간 퍼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은 이거는 50대 아줌마가 할 법한 행동이다. 이거는 20대, 30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거를 정현 씨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캐릭터로 뭉치는 연기를 해주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뒤에 남자분 질문 주셨네요. 그 남자 앞에 분께 질문 뒤에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남자분이 먼저 질문 주시죠. 먼저 그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저 감독님 앞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정민 배우님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감독님 앞에 간단한 질문 3가지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짧게. 주시죠. 네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거, 이거 끝나고 났는데 이건 좀 아쉬웠던 거 하나 하고, 이 영화 만들 때 이거는 내가 참 잘했던 것 같다, 만족하는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하나씩 듣고 싶고요. 차기작 구상 듣고 싶습니다. 3가지입니다. 예, 만들 때 아쉬웠던 거는 우선 사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아니요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규정이 목을 매다는 장면이 사실 더 조금 그 씬 자체가 되게 단편스럽고 그 하나가 독립된 영화처럼 보이길 원했었는데 좀 그냥 상황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좀 깊이 찍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 씬이 조금 아쉽고 제일 잘했던 거라고 하면 캐스팅인 것 같아요. 캐스팅 하나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건 거 같고 차기작은 지금 생각을 차기작은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긴 한데요. 멜로 지금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멜로 하나하고 약간 블랙 코미디가 섞인 스릴러 하나하고 좀 리얼리즘 영화도 찍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좀 내공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싸우면서 리얼리즘 영화도 찍고 좀 길게 봤을 때 좀 다채롭게 하자라는 생각에 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배우께서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촬영장 가면요 이렇게 막 세탁기 안에 들어가고 뭔가 막 넘어지고 막 이래도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말은 좀 나는 저예산이지만 뭔가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되게 다들 프로셨고요. 뭔가 이렇게 막 명량팀들도 많이 넘어왔었고, 그리고 뭐 CG나 막 이런 팀들도 그렇고, 뭐 촬영 감독님, 뭐 음악 감독님 다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 정말 시나리오 하나 보고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고 신났었어요. 반면에 좀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네. 점은 뭐 한 5천만 원만 더 있었다면 뭔가 세트가 더 화려했을 텐데 진짜 너무 참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제가 감독님한테 칭찬받는다고 이제 세탁기 씬 찍을 때 그게 이제 시간 경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쪽은 특분을 할 제작비가 없으니까 발톱을 진짜 한 달 동안 길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시간 경과요 이러면서 발톱에 이렇게 때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5천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세트에서 촬영을 못하고 네. 지하실 실제 지하실이었던 거죠 거기가. 거기 세트장이기는 했고요. 예. 먼지가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왜 보기에는 먼지가 세트장이 아니라 창고 아니었나요? 자꾸 세트장이었나요? 네, 창고 같은 세트인데 네, 먼지가- 한국에서는 다른 진짜 스튜디오에 보내야 되는 세트를 나무를 자르고 있고 저희는 그 나무 가지고 여기다 지어서 모래 이제 톱밥 같은 먼지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해가지고 막 그 먼지들이 유입된 게 설정이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숨쉬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먼지 때문에 눈이 빨개졌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특분 같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케이 컷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때 한번 정현 씨 눈에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연기할 때는 눈을 많이 안 깜빡이게 되니까 실핏줄이 다 터져서 한쪽 눈이 완전히 빨개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면 좀 돈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잘 맞아서 근데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찍을 때. 그래서 스태프들이 원래 저는 멈추려고 그랬어요. 저는 멈추려고 했는데 스태프들이 옆에서 어울린다. 몇 컷만 더 찍자 해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몇 컷 더 찍고 바로 이제 촬영을 멈춘. 근데 그게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랬군요. 저는 먼지가 본 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연출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5천만 원이 없어서 이병헌 감독님께서도 그 영화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혹시나 좀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 있을까요? 앉아있게 볼 줄 했는데 저는 진짜 근데 좋은 점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인 게 요즘에 무슨 입봉 의례처럼 이렇게 신인 감독님들이 독립영화를 먼저 제작을 하세요. 뭐 감독님도 그렇고 최근에 홍석재 감독님도 그렇고 뭐 업대하 감독님도 그렇고 이병헌 감독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그 입봉하신 그 독립영화를 보자면은 뭐 5천만 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독립영화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좀 과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화를 보면은 약간 돌출되는 지점이랄지 약간은 이걸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루즈해지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보이면 되게 반가워요. 저 친구도 저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긴장이 좀 덜 되고 견제가 덜 되는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서 되게 불쾌했고 진심이에요. 되게 진심이고 한 여성의 일대기를 인생사를 담는데 90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뭐 하나 이게 좀 더 들어갈 거 뺄 것도 없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교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글쎄 이 감독님은 되게 질척거리지 않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면 그렇게 됐구나. 유감이다. 그러면서 그냥 게임할 것 같은
되게 질척거리지 않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더 불쾌했어요. 그래서 막 견제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시네마톡에 참여한 작품들이 제 영화 비롯해서 좀 흥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튼 농담이고 그게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저도 약간 알 것 같아서 어떤 영화인지. 예. 유영 감독님은 그럼 아까 그 이정현 배우께서 이렇게 주연을 맡으신 여성 영화라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병헌 감독님께서 뭐 힘내세요 병원씨라든지 술모 같은 영화들은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성 주인공의 영화를 한번 다뤄보실 생각이 이 영화를 보시고 좀 드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작업하고 싶고 여성 캐릭터, 여자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제가 아직 깜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진 감독님이랑 제가 좀 견제를 좀 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랑 좀 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스물 같은 거 하려도 안 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니까 조금 앨리스처럼은 못하겠지만 좀 더 좀 톤이 좀 다른 영화로 여성 캐릭터를 다룬 영화. 저 그런 영화 하고 싶어요. 꼭 이정현 배우님과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네, 남자분 질문 주셨죠? 네. 네, 일단 감독님 영화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잘 봤고요. 제가 원래 잔혹한 같은 거 잘 못 보는데 드라마도 그렇고 코믹적인 요소들도 다 분명 잔혹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많이 준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드 질문이 좀 기억을 이렇게 거스르셔야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극 구상에 대한 질문 두 가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계 밀착형 캐릭터다 보니까 손기술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오는데 또 그걸 가지고 뭐 끔찍한 장면이나 혹은 코믹한 장면도 잘 되게 연출이 너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굳이 딱 그런 뭔가를 이렇게 쏘는 날리는 손기술에 대한 구상이 극을 쓰실 때 처음부터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극을 쓰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필요해져서 나오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아무래도 뭐 한 인물의 이제 일대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한데 좀 지금보다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배경이 아무래도 로케이션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굳이 그런 배경이나 시간적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손기술에 관련된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수남이 사람을 죽인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죽인다라는 데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뭘로 어떻게 죽이지가 이제 그 다음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달인을 다시 보기로 이제 엄청 봤죠. 거기서 엄청 봤고 아마 찾아보시면 거의 다 나오는 기술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배우가 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되는 어떤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배우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뽑았는데도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현 씨가 그걸 막 해버리고 막 그랬던 거고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부분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배경 자체는 사실 과거 전사가 나올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타자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게 흔치 않은 거긴 한데 어머니한테 컴퓨터 학원 보내달라고 졸랐는데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에 하던 거 있잖아요. 거기 이상한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애들 컴퓨터 학원 보내면 게임만 한다. 타자학원에 가서 주판 배열을 배워야 얘가 컴퓨터 천재가 된다. 라고 뻥을 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걸 믿고 타자학원을 보내서 타자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저 빼고 전부 다 이제 상고 누나들이었고 주위에 그 기억이 되게 깊이 있었어요. 뭔가 동네에서 본 누나들 느낌이 아니라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되게 정형화된 것 같고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근데 그 기억에 나중에 막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렇게 될 때도 그때 봤던 그 누나들은 어떻게 살지 그런 게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예, 영화에 좀 표현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시작되면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점에서 해서 지금 현대까지 오자라고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못 온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한 근과거 한 10년 전 그 정도에서 멈춘 것 같고 근데 10년 전에서 영화는 멈췄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죠. 네. 예, 다음 또 질문 받았습니다. 네, 세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차례로 이렇게 네,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시고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시죠. 여자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수남이 어쨌건 남편을 굉장히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의외로 남편한테 이제 남편은 사랑을 느끼는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세탁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오히려 길지 않게 나오고 계속 남편의 사랑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장면에 신혼여행이라고 챕터가 붙으면서 처음부터 남편은 되게 집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수남은 계속 그럼 신혼여행으로 바다라도 가자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바다로 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때 수남한테 바다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챕터를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되게 어렵다. 첫 질문이 뭐였죠? 네, 그 규정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이제 영화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이 로맨스 자체도 조금 현실에 가까웠으면 했어요. 생활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사랑이 아니라 제가 제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사랑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우리가 꿈꾸는 달콤한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는 왜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사람한테 기대고 바라고 집착하고 없으면 못 살겠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관객들이 보기에 저 여자가 진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지점이 집착이고 자기의 어떤 빈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욕심일 뿐이다라는 것도 좀 느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둘 간의 로맨스가 현실 장면이 나왔을 때는 많이 표현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럼 과거. 네. 그리고 집에 대해서 네, 집이 어떤 의미인지 안국진 감독님 단편 영화 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진짜 집이 엉망인데.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집을 사는 내용이죠. 이렇게 노숙인이 3만 원을 네. 주고 오, 진짜? 집을 나 사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정도 또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질문을 주신 거죠. 네. 규정이 계속 집을 사야 된다. 네. 네. 놀랬어 지금. 예, 제가 10년도 더 산다는 편인데 예. 예.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저는.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못 보는데 지금. 네. 그래서 네. 집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부모님이 집을 사셨는데 질문을 주신 거라서 제가. 네.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지금 단편을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는데 제 개인은
예, 제 개인은 사실 물질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좀 그리고 되게 현실 비판적인 게 많아서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야기를 이 시나리오 자체를 현실 기반에서 되게 쓰고 현실을 비틀고 싶고 세태풍자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찍고 싶은 대로 영화를 찍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집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반면 바다 말씀하신 거는 이 영화 자체가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고 수남은 사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되게 감정적이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남편은 집을 얘기하고 자기 자식을 얘기하고 자기 행복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고 수남은 현실만 살려는 사람이고 예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정혁 배우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범죄소년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그 여관에 들어갈 때 여관 주인이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하니까 범죄소년에서는 이정혁 배우께서 연기한 인물이 산이 좋다고 했었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바다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화에서 네, 그 바다 예, 그래서 이제 산과 바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바다가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냥 수남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였던 것 같아요. 수남과 남편이 생각하는 뭔가 답답한 현실에 묶여 있는데 뭔가 거기에서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어쨌든 희망적인 엔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해피엔딩이에요. 이 수남의 세계에서는 지금 돈도 가졌고 집도 살 수 있고 남편 병원비 다 냈고 남편이 식물인간이지만 수남은 남편이 발 움직였을 때부터 그냥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식물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랑 너무 행복하게 떠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네, 이병헌 감독님 그 스물 영화 끝날 때도 길에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세 인물이 이제 길에서 어느 길로 각자 갈까로 끝나는데 이 영화도 사실 이제 길에서 영화가 제일 끝나는 영화여서 걔네는 군대 가는 거라서 목표 지점이 딱 있고 저는 근데 정말 이거 하고 싶었던 질문이거든요. 아직 이건 관객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파국의 드라마인지 어떤 일말의 희망을 그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드라마인지 그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사실 못 정했었거든요. 이게 파국인가? 아 이거 내 맘대로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하겠더라고요. 정말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감독님 생각이 어떠한지. 근데 어쨌든 저는 해피엔딩으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저도 그 규정을 저는 존엄사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남이 이제 홀로 떠나는 거다. 이제 모든 구조에서 벗어나서 링겔 있었잖아요. 예, 링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려놔 주셨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옆에 물은 보이지만 저도 바다 가서 찍고 싶긴 했는데 촬영 스케줄상 바다까지 못 가고 강이었거든요. 최대한 5천만 원. 바다처럼 보이고 싶다는 했지만 하여튼 그게 바다로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무의식 중에 관객들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행복하게 근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 그거 예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어쨌든 그 어두운 그 집 그 골목을 나와서 예, 그 복도를 나와서 빛으로 나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게 희망적인 긍정적인 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 속으로 이제 수남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아, 네, 그 남자분 예, 질문 또 이어서 주십시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감독님이나 뭐 이정현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각자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니면 뭐 사랑스러운
그런 장면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 보셨으니까 형사 죽이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 있는 그 장면이 사실 시나리오상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돼 있었고 촬영하기 전까지도 그게 그렇게 긴 컷으로 긴 감정으로 갈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정현 씨 연기가 너무 좋았고 너무 표현이 잘 돼서 그게 길게 그렇게 들어간 장면이어서 어떤 장면보다도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살인이 형사 죽이고 나서 방에 있었던 신이었는데요. 뭔가 계속 커트를 계속 안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더 하고 싶었는데 보통 감독님들이 컷하면 뭔가 막 되게 많이 아쉬운데요. 감독님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돗자리 깔아주시고서 그냥 편하게 하게 놔두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수남의 그런 모든 심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사인이 잘 맞아서 되게 저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다음 영화가 11시 상영이어서 시간이 좀 더 있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헌 감독님께서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좀 좋으셨는지. 저는 좀 슬펐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그 재개발 지역 그 롱샷에서 수남이 얼굴로 이동하는 시리즈 스틸컷으로도 볼 수 있는 그 강렬한 이미지인데 뭐랄까 수남이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소녀같이 울기도 하고 잘 울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나면 좀 심신이 조금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수남이 이제는 울지도 못하는 어떤 단계까지 갔구나. 저 표정에 정말 얼마나 몇 가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걸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잔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절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에요. 저도 얘기 영화가 성실한 나라 앨리스인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가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그 공간 자체를 낯설어 했던 앨리스가 점점 그 공간에 적응하고 나중에는 이제 여왕에게 대적해서 여왕을 이겨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수남이 이병헌 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변화를 이뤄내는 순간들을 그런 장면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정은 배우께서는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그 장면이 대본에 없었어요. 감독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정현 씨 저기 우리 산 위에 올라가서 잠깐 뭐 하나 찍어야 돼요 하고서 카메라 엄청 무거운 거 들고 진짜 되게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딱 카메라를 놓으시더니 지금까지의 수남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롱테이크를 찍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막 살인도 하고 오고 뭔가 기쁨과 걱정과 슬픔과 앞으로 악마처럼 변하는 모습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었어요. 연기하시면서 혹시 좀 그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나 배우들의 연기가 혹시 있었나요? 그냥 그 영화를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막 그 해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막 데런 아르프노스키 막 이런 감독님이라든가 뭐 아무르였나? 아무르? 네, 아무르 그런 영화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를 이렇게 모델 삼아서 봤다기보다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다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서는 뭐 저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 감정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가 그냥 저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순한 성격을 바로 잡았거든요, 컨셉을. 근데 시나리오가 너무 그냥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쉬웠어요. 예,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이정현 배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항상 약간 광결인 연기들 이런 좀 그런 연기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꽃잎도 그렇고 뭐 이후에 이제 뭐 파란 만장도 그렇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뭔가 약간 저는 보면서 약간 예지자 같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거를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이 영화에서 그 선생님이 나오는데 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사실은 눈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수남은 그 선생님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오시면서 또 이 영화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이정현 배우의 어떤 필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스물 같은 거 되게 찍고 싶거든요. 근데 감독님들이 스물 영화 너무 찍고 싶은데 그런 거를 찍으시는 감독님들이 잘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님이나 김한민 감독님이나 좀 어려운 연기 있죠. 그런 거를 일단 많이 주시는데 저도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배우로서 각인을 빨리 시켜드릴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관객들의 마음을 더 빨리 흔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병헌 감독님 같은 영화 너무 하고 싶어요. 이병헌 감독님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스물 같은 영화 찍고 싶어요. 또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뭐 선배님, 뭐 이렇게 이정현 배우님이 같이 해주시면 제가 감사한 일이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시고 계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이 작품을 못 봐가지고 개봉하길 되게 기다렸던 작품인데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되게 감사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씬 하나로 궁금함이 생긴 지점이 있었는데 수남이 남편분이랑 술을 마시면서 보청기를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보청기를 한번 껴봐도 돼? 하고 다음 장면이 세탁기에 들어간 수남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소리는 안 들리다가 어떻게 디졸브로 끝나게 되는데 남편의 캐릭터를 구성하게 된 그런 계기나 왜 하필이면 귀가 안 들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완전치 못한 청력이 갖는 그런 의미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리가 갖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부를 설정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스가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는 되게 크게 보면 되게 지독한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둘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그리고 수남은 손이 계속 노동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데 이 남편은 노동을 하지 못하는 손이 돼서 결국 인생까지 놓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되게 다른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은 안 되고 수남은 계속 이 사람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서 써놓은 유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으로 쓴 연애 편지라고 수남은 이해하고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영화상에 제대로 표현은 잘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잘 못 찍어서 이 유서에 대한 답장을 엄청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편지 하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일어나면 이걸 다 읽어야 되는 다 읽고 여태까지 네가 부재했던 이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수남은 이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계속 한쪽에서 집착적으로 원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또 질문 앞에 계신 분, 세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뒤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한국의 소노시온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유쾌하게 풀어냈잖아요. 뭐 눈 이렇게 찌르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거. 근데 감독님이 그냥 뭔가 더 잔인하게 풀어내고 싶은 장면을 아무래도 수위 때문에 편집하시는 장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OST 아까 자막 보니까 최태현님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쾅 프로그램 최태현님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최태현님 뭐라고요? 그 쾅 프로그램에 최태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분이랑 OST 작업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분이신지. 한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요. 장현구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좀 30대 초반? 저는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네. 그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도 직접 부르셨어요. 네, 목소리가. 그러면 그분 맞겠네요. 저는 한 번밖에 못 해서. 네. 지금 또 까먹었는데. 잔인한. 편집된 잔인한 장면. 예, 편집된 잔인한 장면은 없었고요.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잔인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잔인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저는 되게 웃길 줄 알았거든요. 그 장면들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막 따조 날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도인데 빵에 따조가 나오고 이러면 에이 저 말도 안 뻥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잔인하게 여기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신문 던지고 터지고 이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잔인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저 잔인한 영화를 못 봐가지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이 환경이 풍족하지 못해가 있으니까 이게 특훈이나 누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왠지 싼 걸로 했을 것 같고 못 믿었고 가짜 같고 그래서 더 진짜 같이 하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봐도 그게 그냥 웃긴데 네. 잘린 장면이 없어요. 네. 네, 질문 주시면 두 분 더 계셔가지고요. 네, 두 분 질문만 듣고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남자분 그다음에 도대체 중간에 남자분 손 들어주시죠. 네, 안경 주시죠. 네. 저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지금이 지나면은 이제 얘기를 언제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정혜원 배우님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쯤부터 와할 때부터 정말 팬이었는데요. 그래서 음반도 다 사고 팬이었는데 일단은 저는 정말로 정혜원 배우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이제 많이 어느 순간부터는 TV에서 사실 이제 볼 수 없어져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범죄소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파란만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번에는 앨리스 통해서 항상 좋은 작품으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로 좀 팬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영화부터 계속 봤을 때는 이제 꽃잎이나 뭐 범죄소년 그리고 이제 파란만장하고 이번에 앨리스까지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광기 어린 캐릭터다 뭐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광기 있는 역할이라기보다 그만큼 연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현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캐릭터의 전에 꽃잎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하시면서 혹시 연기에 임하실 때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는 건지 캐릭터를 묘사할 때 좀 전하고 이렇게 달라지신 부분이 있었던 건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꽃잎 이후에 되게
영화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청소년 역할이나 뭐 엄마, 딸, 오빠, 동생 이런 거밖에 안 들어와서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살이 되면서 이제 테크노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렇게 가수는 이렇게 배우는 항상 기다리고 선택받아야 되고 좀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가수는 뭔가 이제 제가 작곡가 오빠들 쫄라서 좋은 곡 받아내서 뭔가 혼자 다 컨셉해서 만들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갈증을 음반으로 막 해소를 했는데 항상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꽃잎도 신들린 이미지, 가수도 신들린 이미지, 그러니까 계속 신들린 뭐 귀신 역할, 공포 영화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자연히 국내에서 연기를 쉬게 되면서 거의 영화는 10년 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해외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드라마로 이제 해소를 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답답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박찬욱 감독님이 같이 단편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거 역시 신들린 역할이었지만 뭔가 박찬욱 감독님의 신들린 역할이 너무 좋았고 뭔가 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결과가 너무 잘 좋아서 뭔가 명량에도 캐스팅되고 범죄소년 앨리스까지 캐스팅이 되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받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저는 이렇게 스물 같은 거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고 자꾸 연기가 어려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15살 때 이 앨리스를 했으면 연기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표현도 많이 모자랐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되게 좋아진 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꽃잎 때보다 많이 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촬영하면서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주신 분. 네. 남자분 질문 주셨죠? 여자분, 여자분 손 드실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의상이요. 아까부터 계속 돈이 쪼달렸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 의상 갖춰서 그 순한 캐릭터가 입고 나온 게 정말 예뻤거든요. 빈티지스러워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 빨간색 코트가 세탁소에서 그 딱 걸쳐가지고 하는 게 캐릭터의 상황과도 아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포스터에서 저거 앨리스 컨셉으로 입고 나오신 거 제목 정하고 나서 그 새로 입으신 것 같은데 저거는 아예 영화랑은 상관 없이 하신 건지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챕터가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제목이 있는데 아까 영화 제목은 정하지 않고 시나리오 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챕터 나눠져 있는 것과 챕터의 소제목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소제목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근데 소제목이 좀 많이 변했어요. 내용도 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원래 제일 처음 시나리오 썼을 때는 챕터가 5개였다가 이제 고치면서 3개까지 됐다가 그리고 이제 편집하면서 소제목 내용은 바뀌었고요. 아마 그러니까 중간에 막 챕터 2 생활의 달인 뭐 이런 식의 게 들어갔다가 이제 바꿨고 의상은 저거는 마케팅 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상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처음에 컨셉을 정했던 거는 수남이 되게 성적 불만이 많을 거다. 혼자 있은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자기 여성성을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할 거고 그게 꽃무늬로 발현이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꽃무늬가 되게 많은 의상들을 엄청 준비했는데 현장에 그 의상 이제 프리 때 다 결정하고 현장에 그 옷들을 다 가져와서 정현 씨가 딱 입고 나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가 첫 촬영이었는데 첫 촬영 때부터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용기가 도저히 생기지 않아서 그걸 말했다가 진짜 뒤에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서 이제 1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걸 의상팀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뭘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정현 씨가 먼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나는 괜찮은데 정현 씨가 싫어하니까 그런 식으로 묻어가면서 의상팀 실장님 모셔다가 정현 씨가 싫어하니까 우리 배우한테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상 컨셉을 잡자 해서 이제 저 컨셉이 나온 거고 사실 의상에 대해서는 정현 씨 아이디어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꽃 하나가 남은 게 오프닝에 보면 오토바이 달리는 신발 옆에 복숭아뼈 밑에 있는 꽃 있잖아요. 다 버리고 그 꽃 하나 남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빨간 옷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대로 컨셉을 잡은 거고 의상에 대해서는 정현 씨가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의상은 처음에 감독님이 수나무 꽃무늬에 집착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하고 첫 피팅을 보는데요. 진짜 옷이 너무 예뻤어요. 정말 아오이유 같았어요. 옷이 너무 청순하고 무슨 홍대 미대생을 꿈꾸는 그런 거였는데 속으로 좋긴 되게 신났었어요. 여배우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했던 제 머릿속에 있던 수남이랑 너무 틀린데 수남은 좀 뭔가 일에 항상 쫓기고 그리고 자기 꾸밀 시간도 없고 좀 뭐랄까 색깔 톤도 훨씬 더 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뭔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더 추워 보이게 목도 좀 확 파인 걸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께 그때 촬영장에서 어렵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깐 도저히 그 옷을 입고 첫 촬영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셔서 그때 잠깐 스탑하고 이제 의상실장님이 옆에 동대문 가가지고 얼른 의상 사와서 갈아입고 바로 들어갔었어요.